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세우다의 조영달 교수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AI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상상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안만 들여다봐도 각 통신사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우리와 대화도 하고 날씨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청소기는 손으로 일일이 작동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자기 일을 척척 해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을 놓고 미국의 라이스 대학의 한 교수는 인공지능이 향후 30년 동안 인류의 절반 이상을 실직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이 가까이 와버린 인공지능 시대에 AI와 인간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은 서울교육대학교 임채성 총장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임채성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로 인해 살게 된 AI 세상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넥타이도 DNA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DNA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DNA는 세 가지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물학적 DNA입니다. 모든 생명 현상의 근원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교육에서 매우 강조해야 될 DNA라고 생각합니다. Developing New Ability, Developing New Area. 이 미래 세대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정신과 자세가 필요한 DNA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DNA는 미래 사회 DNA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세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ABC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이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해서 나아갈 길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세계 IQ 지도입니다. IQ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래전에 개발됐고 소규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많이 이렇게 검사, 평가들이 이루어졌는데 의외로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2006년에 나온 자료인데 한국이 위치한 이 동아시아 쪽 IQ가 제일 세계에서 높습니다. 기분이 좋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IQ는 높은데 창의성은 떨어진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상한 통계라고 붙였습니다. 이상하죠. IQ는 높은데 창의성은 떨어진다. 이게 현실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교육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을 오래 가르치고 지켜봐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학생을 말씀드리기 전에 밑에 있는 제가 하하하, 이론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하하를 좀 종종 주장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행복 버전 하하하입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하하 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하하 하려면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교육 버전 하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지켜봐 보면은 첫 번째 하라는 것도 안 하는 학생 또는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라는 것만 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하라는 만큼만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학생은 하라는 것 이상을 더 나아가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바람직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불행히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두 번째 하를 열심히 하고 그걸 잘하면 우수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보면은 꼭 AI 시대 아니더라도 자연적으로 그 뒤처지고 도태될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하는 AI가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AI 시대에는 이 세 번째 하라는 것 이상을 알아서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학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장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자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알파고가 노라는 곳에 이 바둑 수를 이렇게 두는 사람입니다. 이쪽에는 이세돌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볼 때 제목을 제가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 그랬는데 앞 슬라이드에서 보면 하라는 것만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만큼만 하는 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알파고가 두라는 곳에만 두는. 근데 실제는 이분도 그 아마추어 바둑 구단이라고 합니다. 대만 출신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아자황이라는 사람은 로봇일까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AI와 관련해서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015년에 우리로 보면 미 국방부에서 로봇 경진 대회를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슈보라는 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좀 걷다가 넘어지고 문 걸려서 잘 지나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당시로는 제일 우수하다 해서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짐승, 산, 양 같은 거 다큐멘터리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직각, 절벽 같은 데도 잘 다니죠. 로봇은 도저히 현재 우리 인간이 개발한 로봇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백의 역설이 동물 또는 생물, 사람한테는 쉬운 것이 기계, AI한테는 매우 어렵고, 사람한테는 매우 어려운 것이 기계한테는 매우 쉬운. 그러니까 걷는 거, 강아지하고 고양이 구별하는 거, 우리는 매우 쉽지요. AI는 못하다가 요즘 이제 조금 한다고 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258 나누기 17 이런 거는 지금 계산을 하면 매우 어렵죠. 근데 AI는 금방 쉽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여러 기업체 경영자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는 근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적절히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하드 스킬은 뭐라고 할까요? 그 명시적 지식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의하기도 쉽고 따라서 가르치기도 쉽고 평가하기도 쉬운, 그러니까 어떤 전문 지식, 교과 지식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비명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호기심,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등입니다.
이런 거는 비명시적이어 가지고 가르치기도 어렵습니다.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70% 이상 더 중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하드 스킬에 해당하는 거는 AI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럼 인간이 고유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을 이렇게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좀 이상한 용어로 써져 있죠. 소프트 스킬스 아 하드. 소프트 스킬은 참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걸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마다 보면 다 다릅니다. 흔히 10인 10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학습하는 이걸 양식, 러닝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보는 걸, 듣는 걸, 만지는 걸, 책을 통해서, 글 쓰는 걸 통해서 선호하고 또 그런 걸 잘하는 학생 유형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 학생들의 뇌가 살아오면서 그 경험에 의해 다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잘하는 게 다릅니다. 특히 요즘 개성시대라 해서 10인 10색을 넘어서 1인 10색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인간의 뇌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좌뇌, 우뇌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즈웨일이 쓴 특이점이 온다는 이 책인데, 참 두꺼운 책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읽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일까요? A라는 분은 저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읽고 요만큼 이런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요만큼, C라는 사람은 이만큼, D, E라는 사람은 이런 만큼의 이런 지식,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엑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뇌가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정보, 중시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구성하거나 얻는 지식, 정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학 용어로 개별 학습의 원리랄까요?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각자가 요만큼씩 얻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미나 또는 그룹 스터디 이런 거를 통해서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A하고 B가 이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읽고 함께 스터디를 토론을 해보자 하면은 이 A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B도 고개를 끄덕이죠. 나도 그렇다라고.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B가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그런 의미도 있느냐, 가능하냐, 그렇겠구나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으로 이렇게 늘어나죠. 좋죠. 혼자 할 때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이런 더하기 효과가 아니라 이런 활동을 제대로 하다 보면은 이런 곱하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원래 A에도 B에도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가 나오는 걸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현상을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소하고 산소, 나름대로 특성을 갖는 것들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원래 A에도 B에도 없던 아이디어나 정보가 만들어지는 특성.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이디어 혹은 정보 공유 창출 모형이라고 했고, 이거를 나중에는 집단 창의성의 원리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해보는 것, 공감하는 것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창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기능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이렇게 세 영역 A, B, C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펙티브, 비헤이비럴, 코그니티브 도메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육학 용어로는 정의적, 행동적, 인지적 영역들입니다. 그와 관련된 우리 뇌 부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실제는 뇌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이 A 영역만큼 그 공감하고 호기심, 열정, 중요한 그 궁금증을 찾아내는 거는 AI는 좀 어렵고 인간만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1948년에 네덜란드 그 화가 애쉬라는 사람이 그리는 손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양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를 만들어준다, 뭘 만들어가는 거. 또는 한쪽을 인간, 한쪽을 AI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위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취미로 테니스를 좀 하는데요. 테니스를 할 때 이 체력이 중요할까요? 테니스 치는 기술이 중요할까요? 우문입니다. 왜 우문입니까? 둘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테니스 기술을 막 연마합니다. 테니스 기술을 연마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체력도 늘어나고 테니스 실력도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이 교육비가 중요할까요? 교육자의 열정이 중요할까요? 역시 우문이죠. 네,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모자란다,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교육자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영화 포스터 일부죠. 조그만한 것을 나중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건데, 저는 교육에서 교육자가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뇌가 잔잔하냐 폭풍 같은 엄청난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느냐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길이란 원래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개척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강연의 중간에 네. 이제 일종의 집단 지성이라 할까요? 집단적인 같이 해나감으로 해서 창발성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하셨고 하셨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생활 양식을 지녀야 하는가, 이제 그런 궁금한 점을 지니게 됩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좀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면, 비대면, 요즘 용어로 하는데, 대면, 비대면 양분을 떠나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NS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예. SNS로 실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광대해질 수 있는데 협소하게 되는 또 다른 측면이요. 예. 그러니까 SNS, 제가 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곳만 가입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연결하고 싶은 사람만 연결하고 보기 싫은 거, 원치 않는 것은 차단해 버리니까 굉장히 협소해지는 맞습니다. 기현상. 그러니까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굉장히 협소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그 양쪽이 있는데, 그 양쪽을 좀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참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하하. 네.
그 우리 인간 생활 방식으로서 그런 하하하의 세 번째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효율화하고 좀 더 나가면 대신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려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육도 교사가 하는 일들을 AI가 다 할 수 있을 거다, 하게 될 날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네, 저는 AI를 좀 달리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삽이나 쇠수랑으로 일을 하던 시절에 포크레인이 이렇게 개발되면 삽이나 쇠수랑으로 일주일 열흘 걸려서 할 일을 포크레인으로 하면은 뭐 한나절이나 몇 시간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삽이나 쇠수랑으로 하는데 시간, 노력 들이는 대신에 그 노력을 다른 곳에. 저는 AI도 교사가 하는 일을 교육자가 하는 일을 다 대체할 수는 없고, 근데 이 교사, 인간 교사가 하는 일을 좀 많이 대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교사가 힘들게 또는 허드레성이라고 할까요? 하는 일들을 AI한테 그건 다 맡기고 세이브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교육의 다른 분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면 저는 뭐 딱히 답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의적 영역 쪽 이쪽을 많이 개척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볼 때 저는 AI 교육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타고난 내추럴 인텔리전스 이거를 더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AI를 쓰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든 용어인데요. 아이니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AINI인데 A Artificial Intelligence for Natural Intelligence.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능을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AI를 쓰자. 그거는 교사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총장님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이제 교육의 방향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참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좀 약간 느슨하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을 겪으면서 좀 집중적으로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교육 혁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그 말씀하신 대로 꼭 코비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부적응 학생, 심리적 불안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 상황 겪으면서 학습 격차도 많이 나고 근데 교육의 패러다임이랄까가 똑같이 유지되는 거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대량 교육, 매스 에듀케이션 방식. 그러니까 교사 한 사람이 뭐 30명, 40명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일대 다수 표층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교사가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깊이는 좀 낮은 상태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 뭐 생산 교육 용어로 하면은 그걸 이제 대량 교육 방식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질교육, 퀄리티 에듀케이션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달리 이제 말씀드리면 일대 소수 심층 교육 방식. 교사 한 사람이 이제는 뭐 20명이든지 15명이든지를 지도하면서 심층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의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현실적인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사실은 저희들 국가 수준이든 아니면 학교 수준이든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개편도 돼야 하고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나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저 총장님 생각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교육 과정이 분명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변화는 해야 되는데 그 흔히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된 게 기존의 그 방식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정보나 지식을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학생은 그걸 받아서 축적하고 조금 뭐 주로 시험에 활용하는 거겠지만요. 활용하는 방식이었다면은 그 자기 주도성을 또 비판하는 분은 특히 초등생한테는 자기 주도력이 없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하라고 주도적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기 주도적 학습 말고 이걸 우리말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휴타고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굳이 자기 결정 학습이라고 할까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공부하겠다라는 걸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생활해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난 무엇을 공부하고 어디까지 좀 공부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학습.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그 문제가 학생들이 아까 제가 하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하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 학생들도 하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자기 결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좀 더 다른 제가 이제 하하 용어로 했으니까 하하 교육 과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하라는 것을 좀 잘하게 하는 거 한 절반 정도. 두 번째 하는 그렇게 하라는 걸 해서 익힌 걸 바탕으로 세 번째 하라는 것 이상을 이제 하는 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하하 교육 과정이면은 좀 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상 비슷한 희망도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저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네.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학습해 네. 나가는 길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저 임채성 하총장님 하총장이라고 생각 듭니다만은 오늘 정말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예.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